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차 30대입니다. 요즘 세상에 계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흔히 돈으로 급을 나누는 건 흔한 일이 되었는데요. 어린아이들도 흔히 부모의 차나 집으로 서로 비교를 한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다 어른들이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답니다. 저는 사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생각보다 돈을 따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저의 기가 막힌 얘기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결혼을 할 때 사실 큰 반대는 없었는데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시모는 남편보다 학벌이며 능력이 좋았던 시동생을 좀 더 신경 쓴다고 했었고 역시나 결혼을 할 때도 그다지 결혼에 관심이 없으셨죠. 다만 저를 조금 더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솔직히 나는 성현이가 능력도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했었거든. 근데 어디서 이렇게 능력 있는 애를 데리고 올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어. 어떻게 대기업 다니는 애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했니?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요즘은 솔직히 능력도 있고 그래야 만나기도 하고 결혼도 하잖아. 내가 신기해서 그래. 아, 어머님, 보기보다 성현 씨 능력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어머님께선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현 씨 능력에 비해서는 작은 회사죠. 에이,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건 아니지. 어쨌든 한 명이라도 대기업 다니니 다행이네. 우리 둘째 아들은 그래도 중견기업 다녀서 괜찮은데 솔직히 그네는 약간 벌이가 부족하니까 고만고만한 애 데리고 오겠구나 싶었거든. 근데 딱 네가 대기업 다닌다고 하니까 내가 잘 됐다 싶어서 반대도 한 번도 안 했잖아. 다른 건 솔직히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만 잘 벌면 장땡이지 뭐. 난 니네 집에서 어떻게 허락했나 너무 궁금했어. 상견례에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꼭 참았다니까. 어머님, 그래도 돈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정현 씨 인성도 좋고 얼마나 착실하고 부지런한데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성현 씨는 앞으로 그 성실함 때문에 더 잘 될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성현 씨 너무 마음에 들어 했는걸요? 그래. 너희 집이야 뭐 여유로우니까 그러겠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지 뭐. 어찌되었든 내가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봤다고 하니까 어찌나 부러워했는지 아니? 다음에 내 친구들 있을 때 한번 인사하러 올 수 있니? 내가 너 시집 온다고 하니까 내 어깨가 한껏 올라간 거 있지? 이게 다 대기업 힘이라니까. 시모는 마치 제가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해 준 것처럼 말을 했고 처음에는 칭찬으로 들려 기분이 좋았지만 볼 때마다 대기업을 언급하는 시모를 보면서 은근히 기분이 묘해지곤 했죠. 남편의 능력에 비해서 잘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떠받들고 위해 주셨던 것도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시모는 임신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너희 왜 좋은 소식 안 들려주니? 이제쯤 슬슬 임신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도 너희가 30대잖아. 이제 조금 있으면 노산이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야 빨리 아이 낳고 둘째도 낳지. 이러다가 둘째 낳을 때는 노산 되면 어쩌려고 그래? 여자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아이 갖고 낳고 그래야 되는 거야. 어머님, 저희 당분간은 임신 계획은 없어요. 2년 정도는 일에 좀 집중하려고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아이를 갖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도 얼른 손주 보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결혼한 지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신혼도 좀 더 즐기고 싶고요. 아니, 신혼이야. 1년 즐겼으면 됐지. 뭘 더 즐긴다는 거야? 그리고 너야 대기업이니까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휴가 이런 거 잘 되어 있지 않니? 그래서 다들 대기업 하는 거잖아.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 낳는 건 기본으로 해야지. 너희는 무슨 기본도 안 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어? 이제 30대인데 바로 임신 준비를 해야지. 안 그러니? 아, 저희도 임신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있다가 낳겠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아직 주변에서도 출산 안 한 결혼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아이도 많이 낳는 게 아니라서 천천히 계획해도 될 것 같아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아무리 출산하고 복지가 좋아도 어쨌든 복직은 해야 하고 이후에 아이 돌보는 것도 고민해봐야 하고요. 대기업은 그런 거 잘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 보니까 아이 돌 때쯤 되면 다 어린이집 보내고 그런다더라. 100일 된 아이들도 간다던데? 어차피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면서 키우는 거잖아. 아이 하나 낳고 나면 지들이 알아서 크겠지. 나중에 낳으나 지금 낳으나 매한가지야. 그러면 일찍 낳는 게 더 낫지 뭐. 다른 거 이상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시모의 임신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아이에 대해서 뚜렷하게 계획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급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압박이 심해지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편의 회사 사정이 나빠지게 되면서 월급도 밀리게 되었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은 어디든지 취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급하게 알아보다 보면 제대로 된 곳에 취업하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기간을 좀 더 두고 제대로 된 곳으로 취업 준비를 해보라고 남편을 응원해주게 되었죠. 남편이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모는 그 와중에 제가 남편을 지지해줬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저를 생각 없다면서 탓하셨어요. 예, 너는 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면 도시락 싸고서라도 말렸어야지. 그걸 그러라고 그냥 두니? 아니, 회사 사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지. 조금 기다리면 괜찮아지지 않겠어?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도 기다려준 직원들 고마워서 더 챙겨주겠지. 제 능력에 이제 또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한다는 거야? 나이도 나이고 더 어리고 능력 있는 애들이 얼마나 널리고 널렸는데 어떻게 너는 같이 철없이 생각을 해? 어머님, 그래도 남편 요즘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솔직히 월급도 밀리고 그렇다고 일을 제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나름 스트레스 많이 받아 했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시간만 허비할 바엔 그만두는 게 낫죠. 지금 안 나오고 버티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월급 못 받았어요. 겨우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온 사람들한테나 챙겨줬지. 아무리 그래도 너희는 결혼까지 했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니? 버틸 만큼은 버텨봐야지. 절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니? 취업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자리가 있으면 아무 곳이라도 들어가야지. 저번에 그리고 내가 소개해준 곳은 왜 안 다닌다고 한 거야? 그래도 내가 너희 생각해가지고 아는 지인들 통해서 알아본 곳인데 너네가 싫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거기는 원래 다니던 곳보다 더 안 좋은 곳이잖아요. 지금 더 나은 상황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데 어머님은 너무 남편 능력을 낮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 그래도 능력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지도 않고 주말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러게. 왜 일을 그만둬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겪냐 이 말이야. 그냥 거기서 버티면 되는 걸. 다른 것보다 나는 너한테 너무 실망이야. 어떻게 남편이 그냥 직장 그만둔다고 하는데 알겠다고 하고 받아줄 생각을 하니? 아휴, 이러다가 전에 다니던 곳 잘 되면 어쩌려고 그래? 시모의 바람과는 다르게 남편의 전 직장은 결국 파산을 했고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행히 일찍 나와서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소송까지 해야 했죠. 남편과 저는 처음부터 잘 결정했다고 서로를 위로해줬지만 시모는 그 소식을 전하니 전에 했던 말은 어디로 갔는지 자기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던 와중에 남편은 좋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 시댁에 모이게 되었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아유,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살았는지 아니? 그래도 우리 집 장남인데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이 고생하면서 살라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시키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고생하는 거 보고 있자니 짠하고 내가 너 잘 될 거라고 했지? 엄마가 성현이 너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엄마가 언제 그랬어요? 나 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제일 뭐라고 했으면서. 오히려 아내가 날 위로해줬지. 그리고 취업 준비나 할 때도 눈치 제일 많이 보게 한 사람이 엄만데 무슨 잘 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엄마는 진짜 말 바꾸는 건 선수야, 선수. 아니, 내가 언제 눈치를 줬다고 그래? 눈치를 줄 거였으면 내가 아니라 네 와이프가 줬겠지. 솔직히 남편이 직장 그만두면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 얘가 너한테는 말은 못해도 나한테 슬쩍슬쩍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 직장 그만둔 거 마음에 안 들어 했다더라. 그거 속에 감춰뒀으니 얼마나 눈치를 줬겠어. 네? 제가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 남편 월급 밀리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만두라고 했는걸요? 어머님이 저한테 철없다 어쩐다 했던 것도 다 그 때문이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우리 큰아들 알아서 잘할 거라고 했잖아. 네가 시집을 진짜 잘 온 거지. 이제 너는 속 편하고 좋겠다. 남편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하면 얼마나 편하니? 솔직히 여자들 대기업 다녀봤자 남자들 월급만 하겠어? 시모의 왔다 갔다 하는 언행에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에게는 돈이 최고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도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니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댁에 그 소식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축하를 해줬는데 시모만 난리가 났어요. 뭐? 임신을 했다고? 큰애가 취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야 큰애한테 용돈이나 좀 받아볼까 했더니만 어떻게 벌써 임신을 했어? 그렇게 임신해라 말할 때는 뭐 늦게 임신할 거라고 큰소리 떵떵 치더니만. 그러고 보니 너희 너무한 거 아니니? 이제는 부모한테 보답할 생각도 좀 해야지. 그동안 그래도 큰애 벌이가 변변치 않으니 내가 뭐라고 말은 못했지만 내 또래 친구들은 다들 아들내한테 용돈 받으면서 그 돈으로 산다더라. 내가 꼴랑 한 달에 50만 원 받으면서 살아서야 되겠니? 애 생겼다고 줄이겠다는 말 하려거들랑
난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는 지금 임신 소식 전하는데 그 말이 나와요? 오랫동안 준비한 거 알면서 어떻게 그 말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임신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도 얼른 아이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용돈 줄이라고 하지 말라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취업하고 나서 월급 얼마 받았냐며 꼬치꼬치 캐물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내가 뭐 못 받을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 니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이 정도도 못해? 남들은 부모한테 못해줘서 안달이라고 하는데 너는 장남이나 된 게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고. 에휴, 됐어.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 아이 봐달라는 말 하지도 마. 나는 애 못 봐주는 거 알지? 아, 엄마, 제가 언제 애 봐달라고 했어요? 장남 할 거였으면 예전부터 그러셨어야죠. 지금까지 매번 동생만 챙겼으면서 이제 와서 장남은 뭔데요? 내가 와이프 보기 창피해가지고 엄마가 말 안 해도 저희 애 엄마한테 안 맡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동안 월급에서 50만 원씩 시댁에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그것도 모자라다고 불만을 표시하셨어요. 여기에 아이까지 가졌다고 하니 혹시라도 용돈을 줄일까봐 먼저 줄이지 말라고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서는 저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창피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그 뒤로 시모와의 교류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시모는 꼬박꼬박 용돈을 받아갔어요. 시간이 지나 출산일이 다가오고 저는 난산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지만 출혈이 잡히지 않아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했고 겨우 목숨만은 건지게 되었죠. 그래서 출산 이후에는 몸 회복도 너무 더뎠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지만 전 제 컨디션을 찾지 못했고 결국 복직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상의하에 결정한 일이었지만 제가 복직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시모는 불이 나게 연락이 와서 제 몸 걱정은커녕 회사 얘기를 꺼내셨죠. 너 진짜 회사 그만둔 거 사실이니? 아우, 남들 다 편하게 하는 출산을 왜 너는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휴가 같은 건 연장은 전혀 안 된다고 해? 그래도 너희 회사 대기업인데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그 회사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몸이 아픈 사람을 그렇게 내쳐? 다시 한번 잘 얘기해봐. 그래도 출산한 지 꽤 됐으니 출근은 할 수 있지 않니? 어머님, 저 지금 몸 컨디션 너무 안 좋아서 출퇴근도 힘들어요. 저도 되도록이면 복직해서 근무하고 싶었는데 지금 당장은 무리일 것 같고 아이랑도 좀 더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랑 잘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 그런 건 연륜 있는 사람들이랑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지. 그리고 아이도 태어난 마당에 벌이가 줄어들면 되겠니? 어떻게 몸을 갈아서라도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 나는 네 일이 너무 아까워서 그러지. 나중에 너 아이 다 키우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지? 그때 되면 다들 할 일 없어서 제대로 된 일도 못하는데 지금 그만두는 게 아깝잖아. 아유, 네가 복을 발로 차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아이야 태어나면 알아서 크는 거고 원래 출산하면 몸 이것저것 아픈 건데 네가 너무 엄살 부리는 거 아니니? 저 며칠 전에도 쓰러졌어요, 어머님. 아직 휴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쉬려고 하는 거고 저도 일 아깝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다른 일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병원에서도 꾸준히 봐야 한다고 하는데 제 몸도 정상이 아닌데 복직하면 회사에도 민폐잖아요. 나도 몸이 힘들면 한 번씩 어지럽고 그래. 그런데도 잘 지낸다니까. 아니 다들 너 언제 복직하냐 물어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설명하니? 아이 낳고 나서 퇴직했다고 하면 에휴. 그나저나 아들은 이제 용돈 못 준다고 하던데 그건 그냥 유지하는 거지? 네가 괜찮다고 조금 아끼겠다고 좀 얘기해보면 안 되겠니? 역시나 시모는 용돈이 줄어들까 걱정돼서 제가 복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동안 아이를 낳고 나서 일을 하지 않으니 시모는 용돈을 받지 않았었는데 제가 복직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직을 안 한다고 하니 바로 꺼낸 건 용돈이었죠.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을 했던 것일까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서는 시댁을 뒤엎었고 그 뒤로 시모는 돈에 대한 얘기는 따로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날 이후로부터는 저를 마치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셨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는 밥을 차려달라고 하거나 집에 택배가 왔는데 제가 가서 받아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소나기가 내리던 날 우산을 안 가져왔다면서 저를 무작정 부르시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집에 있는 게 저였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들어주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마치 언제든지 부려도 되는 하인처럼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한 번은 아이가 아파서 시댁 행사에 참석을 못하고 집에서 아이를 본 날이 있었는데 그날도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애는 좀 어때? 어제보다는 좀 괜찮아졌다고 하던데. 그래도 가족들 다 같이 모이는 자리인데 참석하면 얼마나 좋아? 오늘 너랑 아이 안 오니까 내가 너무 아쉽더라. 오랜만에 친척들도 모였는데 이럴 때 힘들어도 참석하는 게 예의야. 다들 네 안부 묻던데 애가 아파서 못 왔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쌓이는지 아니? 아, 그래요? 어제보다는 애 컨디션은 좋은데 그래도 아직 밖에 나가기는 무리인 것 같아서요. 열도 좀 있고 남편이 잘 설명을 했을 텐데 밖에 나가기 힘들다고 말 안 했어요? 아이가 아픈데 데리고 가는 것도 좀 아니잖아요. 다음에 컨디션 괜찮을 때는 꼭 참석할게요.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지. 며느리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밖에서 너 커버하느라 바쁜지 아니? 솔직히 다른 사람이 들으면 집에 있는 애가 애 하나 제대로 못 돌봐가지고 아픈 거라고 수군거리는데 내가 그거 해명하느라 얼마나 진땀 뺐는데 막말로 아이 컨디션이 나쁠 이유가 뭐가 있어. 집에서 제대로 먹이면 애가 아플 이유가 있겠니? 시모는 저에게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저를 탓했지만 전 그 말을 듣고선 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각종 전염병이며 몸도 약해 입원도 수십 번은 더 했는데 전업주부였던 시모의 탓이라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를 돌보는 게 어떤 일인지 제일 잘 알아야 하는 시모가 오히려 절 노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취급을 하니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동생이 고연봉의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시모는 동서의 직업만 보고서 고연봉을 받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모가 저와 동서를 대하는 태도는 확연하게 달랐고 당연히 시모가 절 무시하니
동서와 시동생도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모임이 되면 동서랑 시동생은 항상 늦게 참석을 하더라고요. 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오늘 모이면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동서랑 서방님이 일 때문에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모이는 시간도 좀 늦추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날짜를 다른 날짜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들 바쁘니까 매번 이렇게 만나는 것도 신경 쓰이고 힘들잖아요.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집에만 있는 애가 일찍 만나든지 늦게 만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니? 바쁜 애들한테 시간 조정하자 어쩌자 하지 말고 그냥 지금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구나. 왜 바쁜 애들한테 그런 사소한 걸로 신경 쓰게 해? 너야 집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얘네들은 바쁘면 빠질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굳이 이 자리에 그렇게 말을 꺼내야 되겠어? 에휴. 형님, 일을 안 하신 지 오래되셔서 그런가? 잘 생각이 안 나시는가 봐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일이라는 게 항상 똑같은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 미팅도 있고 이런저런 일 처리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어서 다시 또 시간 조정하자고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끝나고 모일지도 모르는데 저희 시간 맞춰서 시간 정하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맞아. 우리 둘째가 말 한번 잘하네. 제가 뭘 몰라서 그래. 일 안 한 지도 한참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시간 맞추기 힘든 건지 알기나 하겠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알겠어? 둘째니가 좀 이해해. 동서와 시모는 둘이서 저를 비웃었고 전 단지 동서의 편의를 봐주려고 했던 것 뿐이었지만 마치 이해도 안 해주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전 얼른 모임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고 그렇게 모임이 끝나고 음식을 정리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저와 남편만 열심히 식기류를 나르고 정리했죠. 동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시모는 불이 나게 와서 동서를 부르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매번 음식 준비도 정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얄미웠지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답답한 건 저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동서가 주방으로 왔길래 저는 동서에게 음식물통을 비워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오더니만 제 얼굴에 음식물통을 집어 던졌어요. 아니, 너는 집에서 맨날 놀고 먹으며 뒹굴거리는 애가 애써 시간 내서 온 바쁜 동서한테 이것저것 시켜 먹을 생각이나 하고 작은 애 왜 시켜? 이딴 구저번한 일은 먹고 노는 네가 해. 어디 할 일이 없어서 대장 노릇하려고 난리야? 너 내가 안 그래도 한번 큰 소리 치려고 했어.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너보다 바쁜 게 네 동서 아니니? 그러면 좀 위해줄 줄도 알고 이해도 해줘야 하는데 하는 거라고는 없는 애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 괜찮아? 어떻게 사람 얼굴에 음식물통을 던질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음식물통 던지는 게 어디 있어요? 엄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아까 식사 자리에서 직장인이고 어쩌고 하는 거 들었는데 엄마는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사람 차별을 해요? 내가 뭔 차별을 했다고 그래? 말 맞다나 네 와이프야 집에서 네 돈 쓰면서 편하게 쉬며 탱자탱자 놀기만 하지. 우리 둘째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시부모 용돈 챙겨줘 살림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너는 알고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맨날 하는 일도 없이 노는 애가 고작 몇 번 시댁에 와서 밥 차린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멋모르는 동서한테 뭐라고 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니? 너야말로 네 와이프가 이러는 걸 그냥 감싸고 도는 거야?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했던 말은 어디로 들으신 거예요? 와이프가 왜 지금 집에서 놀고 먹어요? 살림하는 것도 장난도 아니고 힘든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와이프 일하고 있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해요. 뭐? 그 집에서 일하는 일? 고작 집에서 박스나 접고 테이프나 붙이고 이런 일 하는 거냐? 우리 때도 인형 눈알 붙이면서 하나에 1원, 3원 이렇게 벌었는데 집에서 해봤자 그런 일이나 하지. 밖에서 고생하며 일하는 둘째네랑 같겠어? 애당초 버는 돈 없이 갑질한 네 와이프 잘못이야. 버는 돈이 많으면 갑질해도 되나요? 어머님 말이 맞다면 저 여기서 이렇게 설거지나 하고 있을 게 아닌데요? 동서, 뭐 하고 있어? 고무장갑 안 끼고. 이제부터 여기 집은 돈 많이 버는 순서로 일할 거니까 여기서는 동서가 바짝 엎드려서 일해야 되겠네. 제 말에 시모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을 지었고 동서는 너무나 당황해했어요. 사실 전 대기업을 퇴사하고 나서도 제 적성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죠. 회사에서도 제가 복직하길 바랐던 상황이라 아쉬워했었는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외주로 많이 이용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전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했어요. 처음 아이를 낳고 나서 1, 2년은 고생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대기업 직장인 못지않게 벌게 되었죠.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저희는 시동생 결혼 자금에 빌려주게 되었어요. 지금 동생네 사는 곳, 거기 누구 건지나 알고 엄마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와이프 명의 아파트예요. 그거 엄마 진짜 몰랐어요? 하긴 그거 알면 와이프한테 이렇게 대할 수도 없었겠지. 그렇게 돈 좋아하는 엄마가 재수씨, 아니 아무리 동생이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솔직히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고연봉? 참 빚이 그 정도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집이 왜 큰 애 거라는 거야? 작은 애가 아는 사람한테 분명 싸게 빌렸다고 했는데 내년에 입주할 곳 있다고 하면서 올해만 산다고 한 거 아니었어? 작은 애야,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가 저번에 우리 앞에서 내년에 입주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만 살 곳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지금만 보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면 어떡해요? 쟤네 돈 모아둔 것도 없고 입주는 무슨 내년에 갈 곳도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엄마 생각대로 하자면 지금 여기서 제일 잘난 사람 아마 우리 와이프일 거예요. 전 친정이 여유로웠던 것도 있었지만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서 정말 알뜰살뜰 돈을 모아 친정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를 마련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회사도 다니게 되었는데 나중에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되면서 출근이 힘들어지다 보니 전세를 줬던 상황이었죠. 결혼을 할 때에도 그곳에서 신혼집을 마련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았었고 남편 또한 그 집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동생이 남편에게 부탁을 하러 왔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결혼을 하고 싶지만 그간 사치를 부리느라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면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던 거였죠. 정신 차리고 1년 바짝 모아 이사를 가라고 저와 남편은 전세 만기가 되어 비어있는 그 아파트를 시동생이 신혼집으로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동서의 상황도 알게 되었는데 동서도 마찬가지로
사치에 모아둔 돈 하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는데 시동생은 허세에 찌들어 그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던 남편과 저는 이 모임으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그 뒤로 시동생에게 당장 짐을 빼라고 했고 시동생과 동서는 크게 다투게 되었죠. 나중에 전화 온 동서는 전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더라고요. 형님, 저 생각해보니까 너무 서운하네요. 제 상황 처음부터 아셨으면 애초에 저한테 말을 하셨어야죠. 뭐, 제가 크게 형님 무시했던 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렇게 매몰차게 구세요? 저야말로 형님이 제 상황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게 더 기분 나쁜데. 저희 상황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 1년만 아파트에서 지내게 해주세요. 가족이잖아요. 동서, 상황 판단이 안 돼? 내가 애초에 동선에 도와준 건 가족이라서 그런 거야.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라면 그렇게 개무시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님이 날 무시한다고 동서도 날 무시해도 된다는 법칙이라도 있어? 이거 다 동서가 만든 거야. 모르겠어?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형님, 저희 지금 나가면 갈 곳도 없어요. 제가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모아서 어떻게든 전세금은 드릴 테니까 조금만 시간 주세요. 그리고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저희한테 집 빌려줬으면 남편한테만 말할 게 아니라 저한테도 말하셨어야죠. 와, 기가 막힌다. 그럼 내가 집 안 빌려줬으면 동서가 나 무시해도 되니? 그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동서하는 말꼬라지 보니까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네. 당장 짐 빼! 저는 절 무시한 동서도 미웠지만 무엇보다 시무한테 더욱 서운했어요. 대기업 그만둘 때부터 절 무시하더니 그동안 집에서 놀고 먹었던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는 게 너무 서운했죠. 남편도 제가 서운해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뒤로 시댁과 연을 바로 끊었습니다. 그간 돈동거리면서 사람을 돈으로 평가한 시모는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했던 시동생네를 모두 끌어안게 생겼습니다. 고연봉인 줄 알았던 동서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일을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사치도 심한데 일에 무척이나 게을렀죠. 거기다가 사치하는 시동생까지 더해지니 경제 능력은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었어요. 이사를 갈 곳을 구하지 못했던 시동생네는 결국 갈 곳이 없어 시댁으로 들어갔고 남편만 가끔씩 시댁에 들리는데 시모와 동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지 않는 눈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동서가 고연봉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시모는 동서에게 다 맞춰줬지만 동서가 고연봉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는 시모의 급을 나누는 무시는 동서에게 시작이 되었어요. 당장 나가라고 하는 시모와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시동생네 사이에서 분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시모에게 질려 용돈을 끊어버렸고 당연히 더 이상 용돈이 나올 구멍이 없었던 시모는 시동생네의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니 고생고생하며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앞으로도 시댁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시댁에서 혹시라도 도와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외면보다 내면을 먼저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엄마가 2년 동안 암투병을 힘들게 하시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셨어요. 눈을 감으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의 쪽지와 제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들을 듣게 되었죠. 엄마의 한마디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었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거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써내려갈 제 사연을 들어주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처신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는 2년 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간 힘들게 버텨오셨지만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서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의사는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면 1달 정도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엄마한테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눈물이 터지려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무덤덤한 척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의사의 말을 같이 듣고 계셨던 엄마는 이미 마음을 내려놓으신 듯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셨죠. 제가 40의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스러웠던 건 엄마가 조금이라도 건강하셨을 때 같이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성인이 되면서부터 타지에서 일을 했던 저는 엄마와 떨어져 살게 되었고, 제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괜찮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까지 생기면서 제가 꾸린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다 보니 엄마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통화했던 그 시간들 빼곤 제 가족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죠. 명절날 외엔 가끔씩 엄마 얼굴을 보러 가기는 했었지만 결혼 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항상 마음에 걸렸었지만 엄마가 저보다 먼저 걸어온 길들이기 때문에 제가 소홀해도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날들의 연속에 지쳐갈 때쯤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다 잠든 시간에 거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준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오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엄마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핸드폰 속에는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은 단 1장뿐이었고 제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들은 전부 다 아이들과 남편뿐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항상 엄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는데 저도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 엄마를 향했던 제 사랑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위해 쏟게 되면서 엄마를 너무 신경 써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엄마 옆에 좋은 분이 계셨으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엄마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저만 바라보고 저를 위해 살아오셨죠. 과거에 엄마와 함께 있던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면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 삶에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조만간 엄마와 며칠간 여행 좀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날 남편한테 전날에 생각해 두었던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이 가까웠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자주 뵈었지만 엄마는 저희 집과 차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죠. 그래서 길게는 아니고 2박 3일 정도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이들 좀 부탁한다고 하니까 남편은 무언가 상당히 불편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거 아니냐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말들을 하길래 좀 놀라긴 했었어요. 2박 3일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들 보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1박 2일도 아니고 어떻게 2박 3일이나 자리를 비우겠다는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당신 아버님, 어머님 집은 가까우니까 자주 왕래를 했지만 우리 엄마 집은 거리가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잖아. 그리고 혼자 계셔서 외로우실 텐데 이번에 엄마랑 같이 시간 좀 보내주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집에서 혼자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힘들 것 같으면 아버님 댁에 잠깐 가 있으면 되잖아. 어차피 아버님, 어머님은 아이들을 좋아하시니까 당신도 좀 다녀와. 내가 언제 이런 부탁 한 적 있어? 자주도 아니고 처음 부탁하는 건데 들어주기 힘든 거야? 애들이 어느 정도 컸다고 해도 아직 초등학생이고 신경 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꼭 가야 돼. 명절 때 들리면 되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좋게 좀 보내주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당신은 시댁에서 사소한 모임이라도 전부 다 챙기려 하잖아. 그런데 정작 내가 무슨 부탁 하나라도 하면 이런저런 핑계 다 대고 끝까지 우리 엄마 집에 가지 않으려고 피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것도 서운했었지만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도 않아서 참고 넘어간 적도 많다고. 그러니까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어. 차라리 내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다녀올게. 당신도 나한테 집안일로 부탁하지 마. 여태껏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말 많이 맞춰줬지만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나 먼저 나갈게.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화가 정말 많이 올라왔지만 아침부터 목소리 높이고 싶지 않아 꾹 참고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녔었지만 다른 회사에서 남편한테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회사를 따로 다니게 됐었는데 그쪽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최근 들어 짜증도 상당히 많아졌고 무엇을 하던 항상 불만이 많았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해진 남편 때문에 저 또한 많이 힘든 상태였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크게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조금도 배려를 해주지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친정에 거의 다 도착해 갈 때쯤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다가 끊어졌길래 때마침 휴게소에 잠깐 정차했던 저는 시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연락을 드리자마자 바로 받으신 시모는 앞뒤 다 자르시고 화부터 내면서 당장 올라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내 아들한테 다 들었다. 며칠 전에 서로 한바탕 했었다며? 너 혼자 아이들 데리고 사돈댁에 가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제가 그이한테 충분히 설명했어요. 오히려 저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애들 돌보는 게 힘들다니까 제가 데리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저도 많이 배려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정작 제가 부탁할 때 그이는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정말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회사 옮기고 나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온갖 히스테리는 다 부리는데도 최대한 참고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어머님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시고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어주신다면 저도 엄청 서운해요. 그리고 어머님, 저 이제 두 아이 엄마예요. 적은 나이도 아닌데 어머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나이는 지났다고요. 오늘 일정이 바빠서 길게 통화 못해요. 그럼 들어가세요.
시모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라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와 대화를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시모에게 전부 다 털어놓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격이 이상해지는 남편 때문에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점점 난폭해지는 모습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는 행동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끌어온 가정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죠. 남편이 시모에게 저와 나눴던 대화들을 전부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동안 제가 시댁 집안에 해왔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남편한테 실망을 많이 했었죠. 조만간 정리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다시 친정으로 향했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엄마 집에 도착을 했는데 문을 여는 순간 엄마가 배를 움켜쥐고 계셨어요.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최근 들어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배에 통증이 자주 온다면서 시간이 좀 지나야 괜찮아진다며 식은땀까지 흘리고 계시길래 아무래도 병원에서 검사를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친정에 오자마자 엄마를 모시고 병원부터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엄마의 증상을 들으시더니 눈밑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황달 증세가 있는 걸로 봐선 정밀 검사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굳은 얼굴을 하고 있길래 엄마는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정밀 검사 진단 결과 엄마는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죠.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재차 물어봤는데 엄마는 췌장암을 확정받으셨고 많이 늦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입원하는 게 엄마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해 주셔서 엄마는 병원에 입원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가려고 출발한 건데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되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항암 치료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기다려 봐야지. 치료만 잘 받아도 살 수 있잖아. 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엄마, 몸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병원을 찾아가셔야지. 왜 미련하게 고통을 참고 계셨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고통을 참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될 때까지 참으셨다는 게 놀라울 정도라고 하셨어요. 저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자주 얼굴 볼 시간도 없으니까 걱정돼서 찾아온 건데 몸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하시면 어떡해요? 병원에서 꿈쩍도 하지 마세요. 많이 늦은 만큼 병원에서 시키는 건 전부 다 받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돈 많이 나갈 텐데 그냥 대충 약 먹고 들어가면 안 되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리 딸과 손주들 맛있는 밥 해줘야 하는데. 엄마, 지금 그런 게 문제예요? 엄마 몸부터 생각을 하셔야죠. 저는 잠시 통화 좀 하고 올 테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편히 누워 계세요. 엄마의 표정은 많이 우울해 보였어요. 저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 경황이 없었죠. 아무래도 시간이 더 늦어질 것 같아 남편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당분간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 좀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거였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준 뒤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남편은 걱정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분이 안 좋다는 듯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더니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린 상태였어요. 아무리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어도 저희 엄마가 췌장암에 걸렸다는데 남편은 걱정을 하긴커녕 오히려 잘 됐다는 식의 말들을 뱉어댔었죠. 그때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다 싶었고 흔들리고 있던 제 마음을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엄마의 병원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어서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시부모님께서도 듣게 되셨는지 엄마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지신 뒤 상태가 궁금하셨는지 병문안을 오셨어요. 아고, 갑자기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세상에 내 주위에 암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돈이 암에 걸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며느리가 사돈이랑 여행 간다고 고집 부렸었는데 느낌이 별로 안 좋았었나 보네. 그래서 의사가 뭐래요?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는 못했어요. 의사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걸 봤을 때 암이 꽤 진행됐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일단 병원에서 시키는 건 뭐든 해야 되겠죠. 저도 아직까지 우리 딸과 하고 싶은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윤서방은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요즘 걔가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야근이 잦아요. 시간 되면 알아서 들리겠죠. 그나저나 병원에 오래 입원하시면 안 될 텐데 치료를 받는 게 장기화가 되면 서로가 많이 힘들잖아요. 김병에 효자가 없다고 사돈이 오래 끌수록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며느리 네가 고생이 많겠다. 애들은 내가 돌봐주도록 하마. 시모는 아이들이 병원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지 않다고 엄마와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은 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마와 단둘이 있으면서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했어요.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엄마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저를 한평생 홀로 모든 걸 희생하면서 키워주신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되니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었고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잠깐 얼굴을 비추긴 했었지만 저와 감정이 좋지 않아 오래 있다 가지는 않았어요. 엄마는 그래도 사이 왔다고 아픈 몸을 힘겹게 일으켜 저를 잘 부탁한다며 손을 잡아 주셨죠. 아무 말 없이 침묵만 유지한 남편은 아이들을 보러 가야 한다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심하면서 서로 해야 될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갔고 엄마의 건강 상태는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었죠. 수술도 몇 차례 했지만 이미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확인이 되었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라곤 항암 치료가 전부였어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는 병원에서 생활하신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처음 입원했을 때와 다르게
몸이 반쪽이 되어 버리셨어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몸 상태는 심각해져 계셨죠. 엄마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옆을 지켜주고 있던 제 손을 꽉 잡아주신 뒤 저를 바라보시면서 힘들게 입을 여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응석 부리던 우리 딸이 벌써 어엿한 두 아이의 엄마가 돼버렸네.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힘들지? 그래도 네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걸 보니 대견스럽다.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야 돼. 엄마가 비록 먼저 떠나지만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언제 어디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경미야, 엄마가 아직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말해줘야 할 것 같다. 네가 어렸을 적에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물어봤었잖아. 그때 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었지? 너희 아빠가 엄마랑 너를 버리고 갔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었어.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너희 아빠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알아냈었어. 생각지도 못하게 신문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너희 아빠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었지. 비슷한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이름도 똑같고 젊었을 때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어서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찾아가 봤는데 건물에서 나온 그 사람이 너희 아빠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었지. 여기에 적힌 주소가 너희 아빠가 일하는 곳이거든. 엄마가 그동안 거짓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좋은 기억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건네준 쪽지에는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봐온 이름과 주소였죠. 친부가 살아 계시다는 말에 놀랐었지만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숨을 거칠게 내쉬었고 호흡곤란이 오시는 것 같아 급하게 간호사를 불러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언제 어떻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실지 몰라 옆을 지켜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친부라는 사람이면 저와 엄마의 소식을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엄마가 잠깐 진정을 되찾으셨을 때 서둘러 차를 타고 주소가 적힌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차를 멈춘 곳은 충격적이게도 15년의 세월 동안 다녔던 회사였고 엄마가 건네주셨던 주소에 적힌 친부의 이름 석자는 저희 회사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회사 대표와 얼굴을 마주할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다 가다 인사 정도는 주고받았었는데 그분이 저희 친부라는 말이 당최 믿기 어려웠지만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차에서 내려 경영자실로 올라가게 되었죠. 문 앞에 있는 비서가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물어보자 대표와 면담 좀 하고 싶다며 시간을 내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비서는 대표님께 여쭤보았고 들어가도 된다는 말에 문을 열어 대표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죠. 자리에 앉으라는 말에 천천히 몸을 움직여 그 사람을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며칠간 회사 오기 힘들다고 하더니 무슨 일 때문에 보자고 한 건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거 보니 어려운 부탁인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저희 엄마 사진인데요. 혹시 서로 아시는 사이세요? 그나마 제일 젊었을 시절 때의 사진이 그것밖에 없어서요. 저희 엄마는 대표님을 알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이 사진 속의 여자는 경미 씨가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수키 딸이 경미 씨라는 건가?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지? 저희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려드리기 전에 제 질문에 먼저 답부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때 저희 엄마를 버리셨어요? 혹시 바람 피우셨나요? 내가 수키를 버렸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버린 건 그 사람이었다고. 내가 찾아갔을 땐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어. 그날 이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고. 일단 그 사람 얼굴부터 봐야 할 것 같네. 엄마는 지금까지 당신이 버린 줄 알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아빠에 대해 여쭤보면 항상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이번에 친부가 살아 계시다는 말을 해주셨고요. 2년 전에 신문에 나온 적이 있으시죠? 그때 저희 엄마가 당신 얼굴을 확인했는지 회사 앞에까지 오셔서 직접 얼굴까지 확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얘기할지 말지 고민하시다가 오늘에서야 진실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당신이 우리 엄마와 저를 버렸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어. 내가 갔을 때는 이미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다니까.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야? 경미 씨가 그럼 내 딸이라는 거야? 15년 동안 한 회사에 머물러 있으면서 친부가 옆에 있는데도 몰랐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저희 엄마가 해주셨던 말과 친부라는 사람의 말이 너무 달랐어요. 친부는 엄마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허락을 받기 위해 본가에 몇 번이나 찾아가 노력을 했었지만 받아주지 않으셨대요. 친부의 집안에서는 결혼할 다른 여자가 있으니 얼씬거리지도 말라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친부 옆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목격하게 된 엄마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이사를 가게 된 거였어요.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니 그때 당시의 기억을 전부 떠올리지는 못하지만 옆에 있었던 사람은 집에 초대받고 오신 분이었는데 술이 너무 많이 취해 넘어진 걸 부축해 줬던 걸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중간에서 친부의 친모가 저희 엄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어 꾸며낸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친부는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저희 엄마에 대해 원망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지게 되었고 지금은 새로운 가정을 꾸린 채 살아가셨던 거였어요. 오해들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였죠. 제가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자 친부는 충격을 받으셨고 그렇게 친부와 함께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먼저 병실로 들어가고 잠시 뒤 친부가 걸어 들어오자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당황스러워하고 계셨어요. 친부는 암투병 중인 엄마를 보자마자 오열을 하시면서 천천히 다가오셨죠. 그리고 과거의 일들이 전부 오해로 벌어진 사건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자 엄마도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친부는 엄마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슬퍼하셨어요. 세월이 지나도 두 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두 분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잠시 자리를 비켜드리려 하는데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병실 문을 열고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친부를 본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일단 모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침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순간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엄마 옆에서 병수발을 들면서 저에게 온갖 상처를 주셨던 분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시면서 제 양쪽 손을 잡아 들어 올리셨어요. 그럼 저기 사돈 옆에 계신 분이 친부라는 말이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니? 우리 아들도 너희 회사에 다녔었잖아. 그럼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너희 친부가 되는 거야? 살다 보니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 우리 아들도 다시 너희 회사로 복직해야 되겠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겠어? 그동안의 고생을 한꺼번에 포상을 받는구나. 애썼다 애썼어.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하면 되는 거니? 너희 회사가 작은 것도 아닌데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그동안 못 받은 거 다 받아내라. 이참에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이혼하는 거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지? 정말 대표님이 너희 친부였다는 말이야? 확실한 거야? 아직 유전자 검사도 안 해봤잖아. 뭐든 확실한 게 좋으니까 일단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해 보자고. 애들이 자꾸 당신이 보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나 요즘 일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거 알지? 이참에 당신이 힘 좀 써줘. 그리고 이왕 다시 복직하는 거 최대한 높은 직급으로 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는 이제 장인어른이 되는 건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와 저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만 제공해 드린 것 뿐이지 제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어요. 친딸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관심이 없을 것 같니?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들 마음에 걸려서 뭐라도 주려고 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돈으로 달라고 하면 될 거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돈다발이 굴러 들어오는데 발로 걷어 찰 거니?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벗겨 먹어야지. 정말 생각하시는 게 어쩜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애들은 놔두시고 그만들 돌아가세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어요. 회사의 대표가 제 친부라는 사실에 모든 것들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과 그동안 함께 했다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사람들을 향한 실망은 더욱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닌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정말 질려버려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로 인해 친부의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던 저와 다르게 남편은 저를 이용해 제대로 한몫해보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힘겹게 시댁 집안 사람들을 돌려보냈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병원에 와서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가식적인 행동들에 더는 참기 어려웠던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죠. 하지만 제 말은 전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친부와 함께 열흘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낸 뒤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친부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죠.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친부와 있었던 오해가 풀려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긴 했지만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습니다. 친부의 가족들과도 한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터라 알고 지낸 지 오래됐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 불편해했어요. 친부는 유전자 검사를 부탁했고 결과는 99%가 일치하게 나왔었죠. 한 회사에서 더 이상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다 보니 저는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부의 자식들이 저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회사에서도 소문이 안 좋게 퍼지기 시작했던 거였죠. 제가 회사에서 나오자 남편과 시부모님이 버티지 않고 나온 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셨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부는 제가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엄마 대신 늦었지만 아빠의 역할을 해주시려는데 가정이 있으신 분이라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제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문제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친부가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친부가 맞긴 하지만 15년 동안 대표님으로 알고 지냈던 사이라서 계속해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인생 선배님들께선 친부가 주시는 건 뭐든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제가 키우게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제 옆에서 다가오지 못하시고 맴돌고 계신 친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저와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게 될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의견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사고 없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살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혼한 시댁 식구들에 대해 이야기 좀 하려고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도 알지 못한 채 떵떵거리더니 결국 저희 아빠의 다리를 잡으며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했기 때문에 아빠는 그날 시댁 식구들의 상견례장에 나타나셨고 결국 아수라장이 되면서 시댁 식구의 인생 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과거로 돌아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그때 당시 아빠는 꽤 여러 지역에 사업을 확장하셔서 관리하는데도 정신이 없으셨고 그중 하나의 점포를 저희 남편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일반 회사에서 착실하게 일을 하면서 저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업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같이 저녁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은연중에 아빠처럼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저에게 툭툭 던지면서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닐 뿐더러 저희에게는 그만한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착실하게 벌어오는 돈으로도 충분하다며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는 걸 얘기해 줬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보니 본인도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 주말에 친정집에 갔을 때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남편이 돌발 행동을 하게 되었네요. 장인어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점포 하나만 내어주시면 안 될까요? 사업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관리할 사람은 모자라잖아요.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새로 확장하려고 계획하시고 있는 지역에 제가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연이한테도 멋진 남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 뿐이지 열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회사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해본 적 없으면서 갑자기 아빠 사업에 뛰어들어서 어쩌자는 거야? 나도 집안의 가장인데 언제까지 남의 회사에서 푼돈 받으면서 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내 마음속에는 항상 사장님 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정말 잘할 수 있다니까. 장인어른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동안 닦아오신 길 걷겠다는 건데 잘못된 건 아니잖아. 위험 부담도 적고 뒤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장인어른, 부탁드릴게요. 아빠는 묵묵히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셨고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곤 잠시 뒤 사업에 기질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새로 오픈하게 될 점포에 남편이 들어가서 일을 시켜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기뻐 날뛰며 감사하다며 아빠의 선택에 좋아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남편이 완벽성에 가까운 아빠의 눈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걸림돌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 또한 아빠 밑에서 사업을 같이 운영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을 때 몇 번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 사업을 이끌어갈 정도로 성격상 맞지 않는 것 같아 일찍 포기했었어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빠의 완벽성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뭐든지 자기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사업을 오래 한 아빠의 눈에는 보였고 놓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아빠를 따라가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결국 제 전공을 살린 일을 다시 하게 되었죠. 그때 알았어요.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체질이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봐온 남편의 모습은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성격도 아니었고 의욕 또한 그저 그랬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죠. 괜히 아빠와 남편과의 사이만 더 멀어질까봐 불안해서 집에 돌아온 이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냥 지금 하는 일 하면 안 돼? 당신이 아빠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쉽지 않다니까? 당신은 그냥 회사에서 윗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며 일하는 게 스트레스 받고 월급도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불만들이 사업적으로 눈이 돌아간 거잖아. 나도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사장님 소리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회사에 박혀서 남의 돈이나 받으며 생활하는 그런 한심한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 회사에서 욕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기회가 있다면 잡고 싶고 내 용기를 장인어른께서 보신 거야. 그래서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잖아. 분명 좋은 기회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남편의 의지를 꺾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선택한 길을 믿고 뒤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빠의 성격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점포 관리를 해야 할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서 퇴사 절차를 받고 아빠가 새로 확장한 사업 점포에 들어가 아빠 밑에서 일을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몇 년간 잘 이끌어오면 점포를 넘겨주겠다는 아빠의 말에 남편은 최선을 다해 밑에서부터 밟고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점포가 될 수 있다는 희망 하나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며 정말 내일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두 번 다시 회사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저에게도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남편에게는 간절했던 것 같았네요.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남편도 느끼고 있었는지 저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어요. 아빠는 저한테 가르쳐 줬을 때보다 더 심하게 남편을 대했어요. 아무래도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빠의 잔소리는 처음 일을 배울 때보다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원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터득하게 되었네요. 결국 혼자서 점포를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서 아빠는 남편을 믿고 점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꾸준하게 사업을 성장시켜 오면서 인정을 받게 된 남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어요.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넘겨줄 때도 되지 않았나? 매출도 잘 나오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니? 이 문제는 제가 강요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저희 아빠도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내 아들이 뭐가 못났다고 3년간 무상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야? 적당한 선에서 그냥 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남이야? 한 배를 탄 가족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 너희들도 서둘러 자리를 잡아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일만 죽어라 하라는 거야?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돈어른 당장 오시라 해라. 갑자기 일하는 곳에 찾아오셔서는 무작정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바로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소란 피우지 마시고 일단 사무실에 들어가 계세요. 한두 시간 뒤에 저희 부모님께서 매장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제발 진정 좀 하시고요. 시모는 남편이 일하는 곳에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과거에 남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몇 년 뒤에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빠가 점포를 내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저희 아빠 또한 사위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에게 있어서 점포를 내어주는 건 자식을 주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시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그런 것들을 시모는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들 같은 사위를 믿어주지 못해서 안 주는 거 아니냐고 난리를 치시는데 솔직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에 부모님께서 도착하셨고 남편을 불러 따로 대화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장 밖에까지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상당히 밝아 보였어요. 잠시 뒤 매장에서 부모님과 밖으로 걸어 나온 남편의 얼굴에는 미소가 한가득이었고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과의 약속대로 점포를 내어주셨습니다. 항상 남편을 친아들같이 대해주신 아빠는 저희 부부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었고 자리를 잡은 만큼 저 또한 회사 일을 그만두고 남편 옆에서 일손을 거들어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매장이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라는 말에 저도 회사 일을 정리하고 남편 옆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었네요. 그리고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며 그제서야 가족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도 잘했었지만 무엇보다 아빠가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건 꼭 성공하겠다는 열정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점포는 남편의 명의가 되었고 그 책임감은 더욱더 크게 다가왔는지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남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앞날이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저희 가족에게 조금씩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포가 아빠의 명의로 되었을 때와 다르게 소유권이 남편의 명의로 바뀌면서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가끔 상처를 주었고 시모는 날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제가 짐이 된다며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으셨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다시 회사로 출근해. 그냥 시간 때우려고 매장에 나오는 거야? 일을 하라면 제대로 하라고. 나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 안 보여? 당신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들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잖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직원들 눈에도 다 보인다는 거 몰라? 사장이 늘어지면 직원들은 그걸 전부 다 보고 배운다고. 아빠가 제일 처음 강조하셨던 게 쉬지 않고 움직이며 관리하라는 거였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 매장 사장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건데? 그리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으면 조금의 여유는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잠깐 쉬는 거 가지고 당신이 사장인 나한테 큰소리 치는 거야? 잔소리만 늘어놓을 거면 당장 내 매장에서 나가. 그동안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솔직히 사돈어른이 돈이 많은 것뿐이지. 내가 봤을 때 매장 운영은 내 아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구닥다리 방식만 고집하면 망한다는 거 몰라? 요즘에 누가 무식하게 사장이 일을 해? 다 직원 굴려가면서 하는 거지. 언변만 좋아도 직원들은 알아서 잘 따라온다는 거 몰라? 무조건 몸으로만 때우려 한다고 좋은 게 아니란 거야. 어떻게 너희 사돈어른은 일머리가 그렇게 없니? 솔직히 우리 매장이 지금까지 오픈한 점포들 중에 매출 1위 아니야? 그럼 이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출로 모든 게 확실시된 마당에 우리한테 큰소리 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카운터에만 앉아서 돈만 세고 있는데 뭘 잘한다는 건데요? 어머님도 이제 매장에 찾아오지 마세요. 직원들 눈치 보이고 불편해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렇다고 오셔서 일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사장이야? 내 아들이 사장인데 네가 뭔데 큰소리야? 어쩜 너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 항상 한결같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추락해갔고 시모는 매일같이 찾아오셔서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직원들을 갈구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시키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행동들 때문에 직원들은 지쳐가기 시작했고 남편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을 바로 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도 답답해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물어보니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며 그동안 자신이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들 아르바이트잖아. 여기 시간 때우려고 온 거 아니야? 시급이 그냥 나오는 건 줄 아나 봐? 자신들이 땀 흘리며 발로 뛰어야 돈을 벌 테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어차피 일할 사람 널렸어. 저 사람들 아니더라도 들어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줄을 서 있는데
손해 볼 거 없잖아? 버티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 못 버티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인 거야. 내가 사장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운영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그래서 회사 때려치우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직원들 마음도 헤아려 줘야 하는 거지. 지금은 매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나중에는 아무도 찾지 않을 거라고.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아버님 얘기 좀 그만해. 내가 그동안 일 배우면서 느낀 게 뭔 줄 알아? 내가 사장이 되면 절대 아버님처럼 무식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 사장이면 사장답게 행동을 해야지. 직원들처럼 똑같이 움직이고 굳은 일은 사장이 다 하면 뭐하러 돈 주면서 사람을 고용해?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 제발 옛날 방식 좀 버리라고. 당신 계속해서 나한테 잔소리할 거면 다시는 매장에 찾아오지 마. 지금 옆에 있는 것만도 스트레스니까 그 입 좀 다물어줬으면 좋겠네. 남편은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오로지 눈앞에 들어오는 돈만 보고 있었어요. 이러려고 아빠가 남편한테 매장을 넘겨준 게 아니었는데 순식간에 바뀐 두 얼굴에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고 결국 이 문제를 아빠에게 털어놓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상황에 대해 전부 다 듣게 된 아빠는 한참 동안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라며 보통 사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 본래의 성격이 나오기 마련이라면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던 사이에게 많은 실망을 했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네요. 저 또한 너무 많이 변해버린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아빠와 많은 대화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아빠와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았다며 조만간 매장에 오신다고 얘기하니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제가 한 말을 그냥 흘려 넘겼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예전처럼 회사에서 다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당신 정신 나갔어? 내가 그곳을 다시 들어가라고? 여기에 쏟은 내 열정과 시간들을 이제서야 보상을 받는데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라는 거야? 당신이나 다니던 회사에 다시 취직해. 나는 사장의 위치에서 돈 맛보며 인생을 즐길 거니까. 결국 당신이 원하는 게 이런 삶이었던 거야? 직원들 막 부려가면서 말 함부로 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사장을 하고 싶었던 거냐고. 정말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고 싶을 정도야.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내가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시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날 힘들게 하면 우리의 앞날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 알지? 당신이랑 함께 살기 힘들어진다는 말이야. 그렇게까지 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살아. 쓸데없이 장인어른한테 얘기해서 뭐 어쩌자는 건데? 제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남편의 모습은 거짓이었고 제 앞에 서 있는 남편이 진짜 모습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에 계속해서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더니 끝내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매사에 항상 불만이 많았던 남편이긴 했지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까지 내치려는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네요. 결국 남아있던 정까지 떨어질 정도로 남편은 아빠의 부탁을 거절했고 저와 이혼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다니까요. 아버님, 그렇게 되실 줄 알았어요. 사업은 아무나 하나요? 지금까지 버티신 것만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사업을 한 지 몇 년밖에 안 되었지만 사람한테는 재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업에 타고났어요. 그만큼 운영 방식 또한 현재 시대에 맞게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아버님께서 이제는 저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직원들이 대화 나누는 거 들어보니까 소문이 사실인 것 같던데. 정말 다행인 게 저한테 매장을 넘기셨으니 그나마 점포 하나는 건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버님 개털 되셨다면서요? 지금 줄줄이 쓰러져서 적자 난 곳 겨우 메꾸고 있다던데. 계속 버티셔봤자 쫄딱 망하실 텐데 더 힘들어지시기 전에 처분하시고 남은 돈으로 노후 자금에 쓰세요. 제가 일 배울 때 그렇게 뭐라고 하시더니 결국 이런 꼴이 되셨네요. 이래서 사람 앞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항상 저에게 하셨던 그 말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바빠서 먼저 일어날 테니 살펴가세요. 자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내가 그동안 자네를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정말 잘해줬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겐가? 그건 제가 여유 있을 때 도와드리는 거죠. 그럼 이 점포를 다시 장인어른께 돌려달라는 건가요? 제 손에 들어온 걸 왜 다시 드려야 하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 나누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그동안 도와준 건 생각 안 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 아빠가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줄줄이 사탕처럼 쓰러져가는 아빠의 점포를 하나둘 처분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매장을 정리한 뒤 모자란 금액은 남편에게 도움을 받고자 부탁을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매몰차게 아빠를 내쳤고 제 말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의 언성이 높아지기까지 하면서 안 좋은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고 남편은 아빠와 저를 밖으로 밀쳐냈네요. 아빠는 고개를 떨군 채 씁쓸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다리를 떼지 못하셨어요. 그동안 아빠와 남편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추억들이 담겨있던 이곳에서 아빠를 밀쳐냈다는 게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시는 아빠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는데 충격이 가시지 않으셨는지 휘청거리시며 몸을 벽에 기대셨고 반복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댁에까지 모셔다 드린 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고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댁 식구가 먼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살짝 당황해 하시더니 시모는 사온 음식들을 부엌에서 준비하고 계셨고 저에게 계속 눈치를 주며 나가라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건네왔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요청했어요. 그러자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짐을 싸온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겁먹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요즘 신경 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내가 당신을 데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곧 있으면 내 동생 상견례 하는 거 몰라? 그런데 나한테 점포 하나 있다고 얘기하면 대우가 달라질 텐데 그것마저 처분하고 장인어른 도와주면 그 집안이 동생을 얼마나 무시하겠어? 나라도 번듯해야 집안 전체에 기가 사는 거야. 절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래서 정말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야? 당신은 그럼 끝까지 그 매장을 잡고 있을 거란 얘기지? 나와 우리 가족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야?
뭘 원하는지 충분히 알 것 같네. 우리가 함께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우리 집안의 걸림돌이 되는 방해 요소는 없어지는 게 당연하겠지? 빨리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집안에 남아있는 당신 물건들은 전부 다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럼 대화 끝난 것 같으니 그만 나가줘라.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물을게. 당신 정말 나랑 인연 끝낼 거야? 나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우리 집이 주저앉았다고 더 이상 볼 필요 없다는 거지? 그동안 함께한 세월보다 눈앞에 보이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예, 너는 그만 좀 하지 못해? 내 아들이 싫다잖아. 무슨 말이 그리 많아?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저녁 좀 먹으려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장 안 나가? 그냥 이혼하면 될 것을 왜 이리 질질 끌고 있어? 너희 집안이 망한 걸 왜 우리한테 그래? 아들, 빨리 밖으로 내쫓아버려라. 음식 준비 다 됐는데 전부 다 식어버리겠다. 제발 그 얼굴 좀 내 앞에 보이게 좀 하지 마라.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곤 더는 듣기 싫다며 현관문을 활짝 열더니 저를 밖으로 밀쳐냈어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알발로 내쳐졌고 신발을 제 얼굴에 던진 뒤 캐리어까지 밖으로 밀어냈네요. 그리곤 문이 잠기는 소리를 끝으로 남편과의 인연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사업을 배우면서 점포를 얻기 전까지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남편은 더 이상 없는 존재였어요. 제 앞에 있던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남남이 되었고 저는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상처받았던 마음을 털어내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빠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면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시동생의 상견례 장소로 걸음을 옮겼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제 귓속에 들려오면서 아빠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참았었고 몇 번이나 기회를 줬었지만 모든 걸 걷어차버린 시댁 식구들 앞에 아빠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나타나자 어리둥절해하며 당황한 표정으로 멀뚱히 바라보고 있던 사이 저와 아빠는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으신가요?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같아 서비스 차원에서 음식 몇 가지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양가 집안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지연아, 그럼 준비한 것도 내어줄래? 오늘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잖아. 인생이 바뀌는 시점에 내가 준비한 게 빠지면 되겠어? 네, 사장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신 음식들과 서류 여기 있습니다. 손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뭐야? 이건 우리 매장 서류인데 이게 왜 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아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긴 우리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확실하게 서류 받았는걸요. 저한테 명의 이전해줬고 서류상 끝났는걸요. 우리한테 사기치려는 거야? 자네 서류는 꼼꼼히 확인해봤나? 사업을 해봤어야 알지. 그 서류가 설마 진짜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가 정신 나갔다고 자네를 뭘 믿고 300평이나 되는 점포를 자네에게 그냥 넘겨주겠나? 차라리 그럴 거면 내 딸에게 넘겨주지. 서류에 적힌 대로 그 점포는 내 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게 확실하고 자네가 가진 서류의 명의는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된다네.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네에게 가짜 명의의 전서류로 계획을 꾸몄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바로 알아봤겠지. 그런데 자네는 그냥 내가 건네준 서류만 보고 명의가 바뀐 걸로 알고 있었잖아. 자네 식구들 또한 마찬가지였고. 이래서 무식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런 머리로 사업을 하겠다고? 눈앞에 보이는 돈에 눈이 멀어 내 딸을 내치고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끝내 등을 돌려? 내가 그렇게 쉽게 망할 거라 생각한 거야? 직원들한테 소문을 내게 한 것뿐이지. 자네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장소가 누구의 소유일 것 같나? 전에 하던 사업은 전부 다 처분하고 식당업으로 전환한 걸 모르고 있었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네에게 기회를 줬고 자네는 그 기회를 계속 밀어낸 결과이니 어쩌겠나. 그동안 애썼고 퇴직금 정도는 주도록 하지. 아빠는 남편에게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함께 일을 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몇 번이나 봐왔었다며 아예 매장을 넘겨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가짜 명의 이전 서류 한 장 받아서는 좋다고 본색이 드러난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자신들이 한 행동들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네요. 아빠는 남편에게 그동안 일해왔던 노동의 대가를 다른 직원들보다 못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봉투를 던져주면서 아빠와 남편이 사업자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한결같지 않은 모습으로 매장을 운영할 시 나가겠다는 약속된 내용을 남편 몰래 녹음까지 해두었던 걸 들려주면서 그동안 노동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상견례장에서 지불을 했고 남편은 아빠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가짜 명의 이전 서류에 대해 소송을 걸어봤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서류까지 내밀어 보여줬습니다. 결국 그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가 운영하시는 식당을 예전에 단둘이 대화하셨을 때 남편에게 상견례 장소로 소개해 주시면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철저하게 움직이셨어요. 결국 시댁 식구들의 상견례는 물거품이 되었고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 그 사람들이 제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